먼저 이탄희 변호사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오늘 전략공천 됐어요. 예. 어디죠? 용인정 지역구입니다. 용인정. 원래 용인정에 계셨던 분이, 네, 표창원 전 의원님. 예, 전 의원님입니다. 의원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이런 인정하는데, 바로 마음이 급해요. 빨리 21대가 됐으면 좋겠어. 예, 자, 표창원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예. 네. 지금 그 표창원 의원님이 계셨던 곳이고, 저도 계셨던 곳이라고 말을 하네요. 네. 계신 곳이고, 표창원 의원님이 또 제가 듣기로는, 아니, 이탄희 변호사가 오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표창원 의원님께서 뭐 국민들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네. 또 좀 암울하던 시기에 어떤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저항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대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님은 최근에 굉장히 바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주변 많은 분들 찾아뵙고 조언도 듣고 또 예전에 변호사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이제 또 젊은 이제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또 뭐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가끔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했던 분들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바라시는지 21대 국회에 네, 그런 말씀들 많이 청해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 할 때하고 이게 막상 딱 정치인이 돼서 공천까지 받으니까 좀 네. 어때요, 느낌이? 느낌이 많이 무겁고요. 네, 사실 변호사 할 때는 매 순간순간이 긴장된 삶은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집중하고 싶은 일에는 집중을 하고 변호사로서 조금- 잘못 산 건 아닌가? 물론 박주민 의원님처럼 24시간 농담이에요. 잠을 주무시나요? 네. 네. 그렇게 살면 또 그렇지만 하여튼 뭐 뭔가 집중하고 또 좀 편안하게 있고 이런 리듬이 있었는데 지금의 생활은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다시 잘 때까지 계속해서 좀 긴장의 연속이다. 네,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계속 긴장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올라오는 댓글 중에 두 분을 부를 때 변호사라고 부르지 말고 후보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후보님이라고도 부르기도 부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익숙한 명칭이 또 네.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간혹 변호사라고 부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비 후보자 등록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그분들의 듣기에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거는 좀 훈련이 좀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워낙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사실 주로 이제 변호사일 때는 제가 정말 대변하고 싶은 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그것만큼이나 제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제가 설득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시간도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앞으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좀 더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지치거나 힘 빠지지 마시고 큰 결심으로 두 분 다 정치를 하시겠다고 나서신 만큼 용기 있게 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의원님이 겁니다. 더 지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 벌써 지쳐가지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이탄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분 짝꿍분하고도 제가 잘 알아요. 세월호 관련돼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신 오지연 변호사님이시고 또 오지연 변호사님이 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해오셨던 일 뭐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감 있게 또 의원이 되시면 하실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그런 마음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법원 개혁 분야 중에서도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중요한 법원 개혁 과제 중에서 저희가 양형, 형량을 판사들이 너무 가볍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령 뭐
안전사고들, 최근에 동해 펜션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는 9.19 시원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사실 안전 기준을 위반해서 쉽게 화재가 나고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것인데 우리 법원이 그 안전 기준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서 형량이 되게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는 것, 그런 게 이제 법원 개혁의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그런 네. 욕심이 있습니다.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탄희 변호사님의 짝꿍은 오지연 변호사님은 이제 전에 판사셨다가 변호사가 되셨고 변호사가 되신 후에는 저와 함께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챙겨주셨고 지금은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분들도 이탄희 변호사님이 꼭 국회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저한테 해주시곤 합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좀 수사 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를 받는 또는 범죄 피해자가 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검찰이 외부적으로도 권력이 굉장히 크지만 내부적인 조직도 상명하복의 군사 조직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걸 이제 전시동원 체제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뇌부가 또는 검찰 조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 의미가 있다. 조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건에는 인력을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민생 사건 대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직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아예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린다던가 묻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자기가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시동원 체제를 끝내고 수평적인 법률가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최근에 법무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공소장은 공개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공소장 공개를 안 했다라고 해서 공소장을 숨긴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소장은 반드시 공개가 되게 돼 있죠. 재판이 열리면 공개가 되니까요. 당연히 공개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 공개할 거냐 하는 그 시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시점과 관련돼서 기존에 해왔던 관행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큰 틀에서 수사 절차도 또 재판 절차도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는 반드시 언젠가는 되어야 되는 것인데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 분들은 지적했던 것이 공소장이 공개가 될 때 그것에 대한 피의자나 피고인 측의 반론도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서 공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 먼저 공개되어서 그게 사실상 이제 프레임이 됐고 기정사실화된 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 쪽에서는 마치 하나하나 굉장히 비굴하게 변명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수사 기소도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제가 판사를 그래도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 정말 좀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기소를 해서 이건 유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수사를 받으면서 사람들도 고통을 받았고요. 그런데 결국 무죄가 났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공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이제 좀 자주적인 그런 이야기로 나눴던 거는 무죄가 많이 나왔던 검사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책임을 안 지는 그런 문화가 좀 엿보였는데 그게 사실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게 수사 기소가 일체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은 사실은 공격과 수비가 있다고 하면 공격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공격을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지? 라고 뒤돌아보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공격 수비하는 상황에서 이제 저 수비수가 너무 미워지고 상대편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처럼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소를 해버리고 무리하게 그리고 기소하고 나서
법원에서 무죄라고 선언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책임지는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사 기소 분리는 이게 검찰 내부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기관 자체를 나눠야 되는 것인지 그런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큰 방에서 수사 기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댓글들도 많이 오는데 이탄희 네. 변호사 잘생겼어요. 아까 그러면 시작하기 안 전에 되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마 넓다고 막 놀리셨잖아요. 네, 제가 통쾌합니다. 제가 이마가 상당히 넓은 편인데 네. 아, 저보다 이마가 넓은 분은 참 복 받으실 겁니다. 저도 아까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 하나 봤는데요. 네. 네. 저희 나이 순서를 물어보시는 댓글이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장 동안이신 의원님이 예. 동안 맞으시죠? 예, 두 분 다 제 형님들입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그 다음이 네. 이제 김영민 변호사님이고, 그 다음이 이탄희 변호사님. 네, 네. 한 살 차이시죠, 두 분은? 2살 차이. 2살 차이세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인데 이탄희 변호사님. 네. 네. 두 분은 그리고 또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네, 같이. 하시면서 좀 아, 그럼요. 친분을 좀 쌓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친분도 친분이고 일을 같이 하면서 네. 너무 손발이 잘 맞았어요. 너무 손발이 잘 예, 맞았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따르는 네. 선배입니다. 맞아요. 뭐 두 분이 감사합니다. 서로 공천 네. 뭐 못 받으면 어떡하냐 서로 걱정해주고 그랬던 기억도 제가 있네요. 다 뭐 그렇죠. 네, 뭐 네. 그때는. 오늘 뭐 네. 제가 이제 두 분 뭐 뵈니까 막 제가 진짜 초선 막 도전했거든요. 이걸 준비해 왔어요. 이탄희 변호사님 이거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자기 이제 인스타하고 트위터 계정이에요. 팔로우 네. 해달라고. 이거 좀 와. 보시고 그 팔로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 이거 저기 선거 도와주시겠다고 같이 이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너무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유 있으시면 네. 한번 네.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 저도 저런 거 만들어 왔어야 고맙습니다. 되는데 네.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으니까. 뭐 두 분이 친하다지만 그런 걸 얘기해 줄 정도로 의리는 아직 없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 틈이 없어요. 이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네, 맞아요. 대처하기 급급해가지고. 아마 이 아이디어도 이탄희 변호사가 생각한 게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아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한 거 보니까 미리 상의 없이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제가 엎혀서 가고 있습니다. 엎혀서 요즘 가고 있죠. 하루하루. 저도 이탄희 변호사 응원하는 차원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건 배당. 예. 배당. 예. 배당이라는 게 뭐 이익을 배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럼요. 예. 네. 사건 배당인데요. 사건 배당. 사건 배당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 검찰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건을 배당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면 네. 결국은 특정한 검사,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검사 내지는 이제 지휘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만들어가는데 협조할 그런 검사들한테 사건을 배당하면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배당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대부분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배당이 되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배당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투명하게 배당이 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이제 정관예우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배당을 어떤 원하는 쪽으로 해달라. 그리고 이제 정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천만 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때 제가 이 말을 하다가 증거를 대라고 해서 아니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런 이제 변협에서 뭐 조사한 내용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정관 예우에 또 근거가 되기 거리도 쓸 때문에 수도 있겠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잘 알듯이 이제 특수부나 공안부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로 배당을 하느냐, 아니면 형사부로 배당을 하느냐, 어디로 배당하냐에 따라서 수사의 정도라든가 아니면 인력과 자원의 집중 정도가 막 바뀌니까요. 그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사실 이제 사건 배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조직 내에서 길들이기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굉장히 주목받고 이거를 하면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을 소수에게 계속 밀어주고 또 마음에 안 드는 후배 검사나 좀 네. 길을 들여야 될 검사에게는 좀 형편없고 음. 뭐 고생되는 사건만 밀어주고 이럴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하지만은 않으니까요. 저희가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일선의 검사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그 박주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검사님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또 회식에 안 갔다. 네. 아니면 어떤 사건에서 부장검사가 이건 좀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반대한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연의 일치인지 갑자기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사건들을 나한테 다 몰아주더라. 그러면 이제 그 검사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배당 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네. 실제 어떤 검사님은 막 그 구속 사건을 한번에 갑자기 몰아줬다 그런 얘기도 그래요? 했었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다고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아주 비일비재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사건 하나 둘이라도 이렇게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검사들한테 위축 효과가 엄청 위축이 되죠. 크거든요. 내가 혹시 이번에 저기 그 자기 상급자의 마음에 안 맞게 뭔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 나는 이제부터 진짜 나쁜 사건, 힘들고 고된 사건만 맡을 거야. 이렇게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판사나 검사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생처럼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위축 효과가 커요. 그래서 그런 한두 가지의 사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배당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네. 정관 이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리도 끊을 수 있고 네. 조직 내 민주화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그 국감 때. 근데 검찰분들은 불가능하대. 사건 배당을 이렇게 법원처럼 전자배당이나 무작위 배당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마침 나와 있었던 법원행정처장님한테 또 여쭤봤어요. 네. 법원 그러니까 그 같은 검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사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대요. 나누기가.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법원에 맞는 사건은 단순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그렇지 않다고. 자기네들도 복잡하다고. 근데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힘들었지만 되더라. 그리고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발생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배당을 무작위 배당, 전자 배당, 투명한 배당 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꺼려 하는 것일수록 사실 꼭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인 거죠. 꺼려할수록 네. 꼭 해야 돼.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뭐 절충안을 제시했냐면 무작위 배당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검사들이 모여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라. 스스로 어떤 사건은 어떻게 배당하고 이런 거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착착착 배당을 하면 그러면 나중에 배당권자가 미운 검사한테 배당을 많이 몰아줬다던가 아니면 뭐 정관 변호사가 힘을 써서 어떤 배당이 이루어졌다던가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타협책을 제시를 했는데도 그것조차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1월 19일 날 이제 입당 행사를 하고 오늘이 2월 19일이니까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이제 법원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사실 이야기한 게 맞아요. 다른 부분들도 물론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 뭐 빈곤 문제, 양극화 문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개혁이 일단은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제 직접적인 계기였기 때문에 법원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약간 이게 벽이라고 느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법원개혁은 사실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제도는 법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관점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회 중심의 사법개혁을 이야기를 할 때 또 국회에 대한 불신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에 대한 불신. 근데 이제 그분들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사실 그게 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는 확실히 있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법원 개혁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 법원과 국회가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누가 더 바닥으로 빨리 가나 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국회를 바꾸는 일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뭐
박주민 의원님도 뭐 많이 이제 주장하셨지만 국민 소환제도 필요하고요.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하면서 되게 좀 뭐랄까 뿌듯했던 거는 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벌어지는 정치적인 이벤트들이나 또 개개의 사건들에 집중하다 보면 좀 제자리를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이 있긴 있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사실은 결국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개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좌표를 정확하게 하고요. 그 이상을 최대한 언어로 표현을 한 다음에 거기를 쳐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하면서는 그런 이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언어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저는 좀 뿌듯했고 그렇게 이상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나서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경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에서도 뭐 앞으로 21대 국회 국민들께서 뭐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구성을 해주시면 그런 좋은 모습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용인 정 지역구에 오늘 공천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정치를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저의 신념, 공적인 신념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확실한 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신념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국민들로부터 힘이 나온다. 그런 것이고 그 국민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힘이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용인정 지역구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용인 시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 시민들과 함께 크는 정치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인 정 지역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공천이 받은 지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못 했는데 앞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겠습니다.